자, 이번 시간에는 고려 후기의 정치적인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자겸의 난과 서경천도운동, 즉 묘청의 난을 겪으면서 이제 문벌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독점적인 문벌 세력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게 밝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여러 문벌들 간의 이제 권력 다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이제 문제점이 드러났지만 사실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이런 문벌 세력들이 보수화되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문벌들의 보수와 나아가서는 문신들의 이 권력들이 더 집중하게 되고 이들의 권력이 더 커지는 양상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지배층인 상대적으로 무신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차별이 더 심하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의 왕이었던 의종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이제 이 연의를 베풀기 위해서 정자를 짓거나 하는데 이러한 공사에 무신들을 동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신들이 이제 노역에까지도 시달리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차별 대우와 이러한 푸대접에 이제 반발을 해서 결국은 무신이 정변을 일으키게 되는 거고, 대표적으로 이제 이의방과 정중부가 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난을 일으킨 이후에 이제 문신들을 제거를 하게 되고 이제 권력을 잡게 되죠.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무신 정권 시기가 도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권력을 잡긴 했지만 이 무신들 사이에서 서로 이제 누가 집권자가 될 것이냐를 놓고 이제 이 쟁탈전이 벌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집권자가 자주 변하는 이런 혼란기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의방이 집권을 했다가 정중부가, 경태승, 이의미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자꾸 바뀌게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가 최충원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이 그 무신 정권은 좀 안정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최충원 이후로 해서 이 4대 60년간 이 무신 집권기를 이어나가게 되고요. 이래서 이제 이 무신 집권기라고 하는 이제 안정기에 이제 접어들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무신 집권기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사실 이제 무신들이라고 하는 존재, 고려의 무신은 무과를 급제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반 이제 군인들 중에서 군공을 세워가지고 무신의 계로 이제 성장하는 또는 이제 승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노비 출신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민 같은 경우는 노비 출신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집권자로 등장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이 그 무신 집권기에 이 그 백성들도 너도 나도 이제 이런 신분제에 대한 어떤 저항, 그리고 이제 어떤 권력에 대한 이 저항들을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이걸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굉장히 사회가 활발했다라고 얘기하게 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신분제 동요, 뭐 이런 혼란기가 또 도래를 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초기에 이제 무신 정변이 일어나고 무신이 집권을 했을 경우에는 이 무신 그 정변에 반대하는 문신들의 이제 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김보당의 난, 이제 조의총의 난이 되는 거고요. 망이망소위가 이제 광주소라고 하는, 소라고 하는 건 특별행정구역이거든요. 이 그 망이망소위가 광주소에서 이제 이게 특별행정구역으로 이들이 이제 과세 부담이 많다 보니까 일반 군현으로 승격시켜 달라고 하는 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공주는 이제 승격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난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전주 관노나, 그다음에 최충원의 이제 노비였던 만적이 결국 이제 왕후 장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그 신분 해방 운동을 전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보면 이제 김삼이 호심이나 최광수, 그다음에 이연년 같이 각각 이제 신라, 고구려, 백제의 어떤 부흥 운동을 추진하는 이러한 이제 난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신분제 동요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 집권 시기에 보면 초기에는 무신들이 군인들의 회의 기관이었던 중방을 중심으로 통치를 해 나가게 되고요. 최충원이 이제 권력을 잡으면서부터는 이제 교정도감이라고 하는 최고 의결 기구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 기구를 중심으로 이제 통치를 해 나가게 되고, 그다음에 그 아들이 이제 최후가 집권을 하게 되면서 최후는 여기에다가 자기 집에 정방을 설치하게 됩니다. 이 정방에 이제 인사권을 관할하는 이제 기구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인사권마저 이제 최후가 다 장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서방이라고 하는 걸 두어가지고 그 문학적 소양이 있다든지 유교적 소양이 있는 이제 문신들을 등용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의 사병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야별초를 개편해서 삼별초를 두게도 되는 거죠. 이런 이제 기구들 통해서 이제 권력을
유지시켜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고려 사회에서 무신의 정변이라고 하는, 그리고 무신 집권기라고 하는 새로운 변화상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대외적으로 보면 이 13세기에 접어들게 되면 동아시아에서도 대단히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북쪽에서 이제 몽골이 세력을 넓혀 나가고 있었던 거죠. 1206년에 이제 태무친이 징기스칸으로 이제 즉위를 하면서부터 1227년에는 서하를 멸망을 시키게 되고, 그 다음에 1234년에는 이 금나라까지 멸망을 시키게 됩니다. 그 뒤에 이제 원을 세우게 되고, 이제 마지막 남아있던 남송까지 멸망을 시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10에서 12세기를 봤을 때는 여러 나라들이 세력 균형을 가지고 있었던 다원적 질서가 유지되고 있었는데, 이제 이 몽골이 등장을 하게 되고, 원 나라가 등장하게 되면서 결국 이 몽골에 의한, 몽골의 패권에 의한 지배 체제가 확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국제 정세가 큰 변화를 겪게 되는 거고, 이렇게 이제 국제 질서가 변하다 보니까 그 영향을 고려도 당연히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고려는 이제 몽골이 강성해지고 했을 때 사실 처음부터 몽골과 항쟁을 추진해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몽골과 이제 화친을 맺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몽골군과 함께 손을 잡고 강동성으로 들어온 거란군들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화친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 몽골군의 요구가, 조공 요구가 너무 과도했다라는 거죠. 뭐 예컨대 종이 10만 장, 그다음 수달피 뭐 10,000장, 이런 식의 엄청난 조공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고려 사회가 들어주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화친이 쉽지 않았던 거고요. 한편으로는 몽골은 자기 사신이 이제 암살당했던 거를, 피살당했던 것을 핑계 삼아서 이제 1231년에 이제 침입을 해오게 됩니다. 이 1231년 침입으로 사실은 고려의 북쪽 경계 지역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집권하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최우인데, 최우는 이제 이 몽골에게 화친을 요구하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장기전에 대비해서 수도를 강화도로 옮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본토는, 고려의 본토는 결국은 백성들이 남아서 이 몽골군과 저항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이제 뭐 처인성이나 충수성 전투에서 일정 정도 몽골군에게 승리를 거두기도 하지만, 이게 이제 장기전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은 국력은 약화가 되게 되고, 백성들의 이제 고생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게 됩니다. 결국 고려가 유지되려면 백성이 안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화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집권이었던 이제 무신들은, 최고 집권자였던 최후 같은 경우는 이제 결사항전하겠다,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하는 항전 의사를 표명했지만, 나머지 무신들 세력들은 이건 화친을 해야 된다, 더 이상 싸우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최씨 정권을 몰아내고 이 무신들이 이제 화친에 나서게 되는 거죠. 몽골의 요구 조건은 첫 번째가 그거였습니다. 고려 왕이 직접 입조를 하라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친조를 하라는 거였죠. 이제 근데 이렇게 이제 고려 왕이 직접 몽골로 가는 거는 좀 고려 입장에서는 들어주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협상을 하는 게 태자가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이제 원종이 되는 태자가 이제 몸소 그 몽골 그 당시 이제 지도자를 만나려고 중국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태자, 고려 태자와 쿠빌라이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들 사이에서 이제 화친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당시 이제 쿠빌라이는 사실은 아리쿠케라고 하는 형제하고 둘이 이제 이 대칸 자리를 놓고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이제 그랬는데 이 고려 태자가 쿠빌라이를 찾아왔기 때문에 쿠빌라이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는 세력이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고려 태자를 맞이하면서 옛날 당나라 태종도 이 고구려라고 나라를 침공시키지 못했는데, 그렇게 대단한 나라의 태자가 나를 찾아왔다니 대단히 고맙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둘 사이에 화친이 마련을 하게 되고, 이때 이제 화친의 조건 중에 하나가 고려의 풍속을 고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제 이 원칙을 마련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칙들이 나중에 이제 원나라 간섭을 받을 때도 고려가 독자성을 유지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되기도 했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화친을 하게 되고, 왕에 오르게 되는 원종은 몽골군의 도움을 받아서 결국은 개경으로 환도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 개경 환도에 대해서 반발하는 세력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최씨 정권하에서 만들어졌던 삼별초고요. 이 삼별초는 이제 배숭손의 지휘하에서 봉기를 하면서 철저하게 이
그 개경 한도를 이제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강화도, 진도, 제주도로 옮겨가면서 끝까지 항전을 하게 되지만 결국 고려군과 몽골군 연합군에 의해서 이제 진압을 하게 되고 결국 이제 개경으로 왕이 이제 한도를 함으로 인해서 결국 무신 정권도 이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개경으로 돌아온 다음에 이제 원나라와의 하친 관계 속에서 고려는 독자적인 세력은 유지는 하게 되었지만 결국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자유국가로서의 자주국가로서의 역할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원의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대로 13세기는 몽골 패권에 의한 그 국제질서가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고려 왕인 원나라 공주와 혼인을 해서 이제 부마국으로 이제 속하게 되는 거죠. 부마국의 지위를 얻는 것은 몽골 이제 원나라 황실의 일원이 된다는 측면에서는 좀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가 되긴 하지만 결국 이 부마국의 지위라서 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모든 이제 관제나 왕의 칭호나 이런 것들도 격식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폐하라고 부르지 않고 전하라 불러야 되는 거고 이제 태자가 아니라 세자, 그 다음에 관직명도 도병마사가 아니라 도평의사사 이런 식으로 다 관직에도 이제 칭호가 바뀌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몽골이 침략했을 때 자기네가 직접 이제 차지했던 지역에 쌍성 총관부나 동령부, 그 다음에 탐라 총관부를 설치해서 이제 다루가치를 파견해서 직접 지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영토의 상실도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일본 원정을 이제 그 고려를 통해서 주도해 나가면서 이 일본 원정을 가기 위해서 설치했던 이제 정동행성이 있는데 일본 원정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동행성을 그대로 두게 되고요. 그래서 이 정동행성에 다루가치를 파견함으로 해서 고려에 대한 이 간섭을 몽고가 계속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내정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체제가 마련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일본 원정뿐만 아니라 원나라는 고려한테 끊임없는 조공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금은, 인삼 이런 것뿐만 아니라 공료들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기왕후 같은 경우가 공료로 가서 차를 대접하는 이제 공료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왕후에 발탁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풍속이란 측면에서도 이제 변화가 생기는데요. 이제 부마국의 지위를 받다 보니까 고려의 왕들도 몽골 풍습 그대로 변발을 하고 호복을 입게 됩니다. 고려의 몽골의 문화가 이제 유행을 하게 되고 물론 이제 몽골에도 고려의 문화가 유행을 하게 되는 거죠. 당시에 들어왔던 대표적인 음식을 하게 되면 이제 소주를 많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요즘 여러분이 이제 뭐 편의점이나 이런 데 가서 사는 소주, 이건 이제 화학주니까 그 소주가 아니고 일명 이제 안동소주라고 얘기되는 아락주라고도 불리게 되는 이 소주가 이제 이 몽골의 전통주인데요. 이게 이제 증류주예요. 그래서 이제 도수가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이런 소주 문화가 들어온 것도 몽골 그 음식 문화의 특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쌍화점이라고 하는 고려 가요가 있는데 이 쌍화라고 하는 게 바로 몽골식 만두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그 만두를 파는 만두 가게 쌍화점이 고려에 있었다라고 하는 걸 이 고려 가요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풍속도 많이 변화를 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원나라의 간섭을 받다 보니까 결국은 원에 붙어 있는 그러니까 친원 세력들이 형성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일명 권문세족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권문세족에는 기존의 문벌이었던 세력들이 이제 포함이 되고요.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이제 역관이나 응방 출신들이 이제 부각을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몽고말을 해야 되잖아요. 몽골말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 통역하는 역관이 굉장히 지위가 높아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부국 출신의 역관이었던 유청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충렬왕 때 재상의 지위까지 오릅니다.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원나라와의 관계에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신분과 관계없이 출세를 하는 양상을 보이게 되고 또 하나는 원나라와의 어떤 인적 관계 속에서 그 세력을 유지해가는 이제 권문 세력도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기시 집안인 거죠. 기왕후가 등장을 함으로 인해서 그 기시 집안의 기철이나 그 오라비들이 대세력가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당연히 이제 친원파가 되죠. 원나라에 이제 지지를 하게 되는 친원파가 되게 되고, 그래서 이들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부국 출신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과거보다는 음서를 통해서 관직에 나아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대토지 농장이나 이런 것들을 소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과정에서 몽골의 간섭을 받고 있다 보니까 어떤 독자적인 뭐 고려 국은 유지가 되게 되지만, 결국은 이 부마국 지지 속에서 원나라는 고려의 왕들을 득을이 시켰다가 폐유를 시켰다가 이런 이제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고려 사회에 대한 이제 통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고려 왕이 무슨 개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충자 돌림의 왕들에서 보면 재위 기간이 2번 나타나는 왕들이 있습니다. 이런 왕들이 이제 뭔가 개혁을 해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원날의 부름을 받고 잠시 폐위가 됐다가 나중에 다시 재위를 하게 되는 이런 이제 양상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무슨 개혁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되고요. 결국 이제 이 고려 사회의 개혁이라고 하는 거는 24세기 중반 국민왕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 국민왕이 개혁을 추진할 수 있었던 근거는요, 원나라가 쇠퇴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나라가 쇠퇴하는 이 그 국제적인 상황을 잘 이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안으로는 이제 이 권문세족들의 행포가 너무 심해졌기 때문에 이들의 이제 행포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개혁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권문세족은 친원파들이기 때문에 크게 보면 국민왕의 개혁은 반원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왕이 실시하는 정책은 처음 이제 변발과 호복을 벗어 던지고 이제 딱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내가 이제 개혁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인이었습니다. 정동 행성 여기를 이제 폐지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나라한테 빼앗겼던 국토인 쌍성 총관부를 탈환을 해서 영토도 다시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제 흔히 말하는 권문소족의 가장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 기처를 제거를 하면서 권문세족들에게도 이제 압박을 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관제가 다 이제 원나라 간섭을 받으면서 격화되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원나라 간섭 이전으로 다시 되돌려 놓게 됩니다. 이러한 이제 개혁 정책들을 쭉 펼치면서 왕권 강화를 해 나가게 되는데, 문제는 국민왕의 개혁이 이제 쭉 진행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결국은 이제 국민왕을 지지해줬던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노국공주가 사망을 하면서 사실은 한 번의 위기가 오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 위기를 이제 다행히 이제 신돈을 등용하면서 신돈에게 위임 정치를 시키게 되고, 이러면서 개혁은 계속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돈이 이제 전민 변정 도감이라고 하는 걸 설치를 해서 강제로 빼앗긴 토지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양인에서 노비가 된 사람들을 다시 양인으로 회복시켜주는 이런 이제 정책들을 펴게 됩니다. 이것 또한 이제 권문세족들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혁 정책으로 이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당연히 권문세족들의 반발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권문세족들의 반발이 일어나게 되고, 여기에 덧붙여서 국제적으로 보면 이제 홍건적이나 외국의 침략이 계속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방의 방비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국민왕의 개혁은 힘을 좀 잃게 되고, 그래서 이제 신돈이 제거되면서 국민왕마저 시해를 당하게 되고, 그래서 국민왕의 개혁은 중단이 되게 됩니다. 국민왕의 개혁은 중단이 되게 되지만 결국은 국민왕 때 성략을 바탕으로 하는 이제 신진사대부를 이제 육성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신진사대부들이 이제 하나의 성략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 세력이 되어서 결국은 권문세족을 몰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제도들을 개혁하면서 이제 조선을 건국을 하게 됩니다.